필리핀 선교 컨설턴트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는 박노석 선교사입니다. 선교는 열정이며 선교사는 항상 그 열정으로 도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코비드-19에서도 4차 산업의 물결 속에서도 우리는 기죽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선교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질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격동의 시대 속에서 선교지를 진단하고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사역이 필요합니다. 이런 자신에게 적용할 뿐만 아니라 동역자들에게도 적용하고 선교지의 미래의 통찰력을 제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선교 컨설턴트입니다. 이 아름다운 사역의 훈련과 교육에 존경하는 선교 동역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선교지에 함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갑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선교 컨설턴트 해외를 섬기고 있는 이용진 선교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코로나19을 통해서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임을 절실히 느낍니다. 다시 말하면 위기라고 하죠. 또한 선교 현장은 코로나19으로 인해 더욱더 열악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절실히 체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교 현장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극복해서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3년 전에 큰 위기가 선교 현장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기에 목회 컨설팅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2년 전에는 저는 선교 컨설턴트 훈련을 받았고 지금은 컨설턴트로 선교 현장을 분석하고 데이터에서 선교 현장에 가장 적절한 대안을 세워 실행함으로 선교 현장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선교 현장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릴 수 있는 선교사,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선교사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글로벌 선교 컨설턴트 집중훈련 및 자격 취득 과정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무조건 무계획 속에서 선교 현장을 질주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 현장을 분석하고 선교 대안과 전략을 세워 좀 더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선교 현장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훈련하고 학습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교 컨설턴트가 되어서 선교 현장을 정확한 눈으로 파악을 하고 현지인의 간절한 목소리를 경청하는 길을 열어서 선교 현장을 바꾸어 가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선교 현장을 만들어가는 파트너, 컨설턴트가 되시면 함께 선교 현장에 가장 풍성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꼭 여러분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 선교 컨설턴트라고 하는 이 큰 프로젝트를 연구소가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 아마 우리 선교사님들이 정말 척박하고 어렵고 힘든 곳곳마다 다 나가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목회 컨설팅 연구소 소장입니다. 목회의 컨설팅을 도입한 지가 지금 꼬박 19년이 되었고요. 내년이면 20주년이 됩니다. 한국 교회도 이제 이런 컨설턴트와 컨설팅이 필요한 지가 이미 오래된 것과 동시에 여러 선교지를 가보면 이 선교지에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컨설턴트로서의 활동들을 해 가셔야만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들을 보고 제가 3년 전부터 필리핀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 컨설턴트 양성 과정을 쭉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어려움 속에 거하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또 잠시 들어오시기도 했고 또 이제 각 나라마다 그걸 여의치 못해서 선교 현장에 그대로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몇 가지 채널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온라인상에서 뵙기도 했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한국 교회의 선교사님들의 새로운 어떤 역할론에 대한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글로벌 선교 컨설턴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 교회 선교사님들이 새로운 선교 전략이 필요한 시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선교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한국 선교사님들의 어떤 선교의 수준이 이제는 지금보다도 훨씬 앞서져 있기 때문에 그 앞서져 있는 선진적 선교의 어떤 역량들을 펼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선교 전략의 역할을 감당해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선교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거의 우리 선교사님들의 선교 전략은 각각이 자기의 하나님께 주셨던 사명을 따라서 여러 영역의 뭐 학교나 병원이나 NGO나 교육사업이나 또 신학교를 세우는 일이나 또 심지어는 교회를 개척하는 것까지도 우리 다 다각적으로 역량을 발휘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것을 하나로 이렇게 통합하는 그런 선교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 각기 가지고 계시는 그 선교의 사역에 대한 전략들을 하나로 뭉치면은 그 에너지뿐 아니라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잘 아우러 갈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 거죠. 그게 저는 새로운 선교 전략의 프로젝트인 성시화 타운 선교 전략을 시행해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성시화 선교 타운 프로젝트를 운영해 가려 그러면 지금처럼 여러분이 각각의 최전방에서의 사역을 하셨던 것을 한층 좀 뛰어넘어 전략적으로 함께 디자인하고 전략적인 매핑을 하고 또 전략적인 사역들을 함께 협력해가는 그런 융합 사역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새로운 선교 전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뭐 이런 군대 이야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은 이 선교사님들의 어떤 역할의 변화가 지금 이제 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비근한 예로 제가 군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저는 학군 장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소위를 달고 이제 중위가 될 때까지 최전방에서 소대장으로 복무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직제가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뭐 군단장 뭐 이렇게까지 쭉 가잖아요. 장교가 되어져서 이제 그 중대장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뭐 한 5년 채 안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2년간 복무를 하기 위해서 제가 강주 보병학교에서 무려 4개월 동안 그 장교로서 소대장으로서의 훈련을 받았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제가 최전방에 있었습니다. 그 GOP 또 내지는 3개월 동안 지피장으로 최전방에도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죠. 최전방 철책에서 이렇게 거하는 것이 소대장의 직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저는 이제 뭐 중대장을 하지 않았으니까 제 친구들이 이제 중대장들을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최전방에서 한 발 뒤로 빠지거든요. 그게 이제 한 5년 정도 되면 이제 중대장이 되어져서 대위를 달고 중대장이 되어져서 이제 아래에 소대가 4개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또 한 5년쯤 되면 대대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정상적인 진급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대대장은 최전방에 있지 않죠. 중대장보다도 더 한참 더 뒤로 빠져서 대대 참모들과 함께 그 대대 병력이 굉장히 큽니다. 약 한 400명에서 500명 가까이 정도 되니까 이 병력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한참 이렇게 후방으로 빠져서 자기의 그 철책의 섹터를 이제 정리해가는 거죠. 그것을 지휘한다는 거죠. 연차가 되면 그렇듯이 소대장의 어떤 역할, 그리고 중대장의 역할, 대대장의 역할, 이렇게 순차적으로 뒤로 빠져서 이제는 소위 전략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언제나 항상 뭐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한데 뭐 10년 되고 15년 차가 되어도 여전히 지금 최전방에만 있다고 한다면 과연 이것을 누가 지휘하고 누가 통제를 해서 어떤 영적 싸움에서 성공적인 이런 선교 사역을 펼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선교의 역할을 좀 다르게 해야 되는 시점이 와 있다. 아니요, 이것을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거의 혁신을 해야 되는 수준까지도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에 대한 역할론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선교 컨설턴트들이 전략가가 되어져서 도대체 뭘 하라는 얘기냐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선교 컨설턴트들이 되어지면 그들의 역할이 뭐냐면요. 여러분, 선교 사역을 컨설팅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컨설팅의 이제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제가 혼자서 이 한국 교회 6만 개 교회를 컨설팅할 수가 없죠. 또 우리 각 나라별 가서 제가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들을 당연히 그 컨설팅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각 나라의 우리 시니어 선교사님들이 컨설턴트가 되셔서 자신의 그 나라의 선교 지역의 선교 사역을 컨설팅을 하는 거죠. 이것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선교 컨설턴트들은 또 하나는 지금 제가 이렇게 그 각 나라마다 선교사님들 뵈러 가서 이렇게 제가 여쭤보거든요. 우리 이 나라의 선교 전략에 대한 분석 도구가 있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한국 선교사님들은 거의 없다고 그래요. 거의 이제 미국의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미 분석 자료가 다 갖고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도움을 받아서 정보를 가지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우리 미국의 선교사님들은 실제 최전방 선교에서 다 빠져 있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다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선교 사역이 연차가 되어지면 그것을 자꾸 남겨두고 뒤로 가고 또 지도자를 세우고 빠져주고 지도자를 세워서 쭉 빠져줘서 이제는 저 한참 뒤에서 전체 선교에 대한 어떤 그 사역들이 진행되는 거, 속도, 필요를 다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STP라고 하는 것을 분석하는 거죠. 이 STP는 그 나라들마다의 어떤 그 분포도를 정확하게 세그멘테이션 하는 겁니다. 그리고 타겟팅을 정하고 포지션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하자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시화의 선교 전략을 하려고 그러면 그 도시의 복음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입체적으로 통전적으로 어떤 사역들이 들어갔으면 좋을지를 파악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정말 열심히잖아요. 많은 나라들마다 선교지에서 이 교회를 많이 세우셨습니다. 지금 그 교회가 얼마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자료가 별로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뭐 몇 개 세웠다, 뭐 몇 명이 있다, 이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입체적으로 이제 또 객관적으로 평가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이 세웠던 현지 교회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컨설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는 그 각 나라마다 이제 시니어들이 계시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빠져나와서 연합회에서 통해서 뭘 하셔야 되느냐 하면 각 나라별마다 앞에서 얘기했던 선교사의 컨설팅, 국가별 SDP, 그리고 현지교회 컨설팅의 모든 자료들을 다 가져서 지속적으로 나라별 선교 전략을 수립하는 이런 일을 저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해내셔야 되지 않을까.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선교 컨설턴트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이 글로벌 선교 컨설턴트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인가도 중요하겠죠. 여기서는 각 나라별 컨설턴트 협회를 구성해서 함께 팀을 이루는 거죠. 팀을 이루어서 이런 거죠. 교육 선교 담당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그 현지 목회자를 양성해내는 것뿐 아니라 각각의 신학교들 세웠던 것을 다 하나로 뭉쳐서 보다 더 질적 성숙을 도모하는 교육적 사역, 이런 것들을 다 영역을 나누어서 그분들이 한 팀이 만들어지는 것을 해야 되죠. 그리고 연 1회마다 이 컨설턴트들의 컨퍼런스를 열어서 각 나라별의 어떤 많은 다양하게 축적된 정보들을 공유하고, 그리고 그 나라들마다 연결되어져서 추진해 가야 되는 협력 사역들을 발굴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정보를 공유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제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잖아요. 전체가 다 열려져서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별로 실제적인 선교 현장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정보들을 객관적으로 잘 이렇게 공유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더 발전하면요, 이 선교 컨설턴트들이 파악하고 정보 수집하고 정리되어져 있던 SDP, 각 교회 컨설팅 자료들을 다 모으면, 여러분, 이것은 전략적으로요, 우리 한국의 각 교단의 선교단체와 굉장히 중요한 협력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선교사를 파송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빅데이터를 다 정리된 정보를 통해서 이곳에서는 어떤 선교 전략이 필요하다, 어떤 선교사가 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전략적으로 선교 파송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선진국,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선교사를 파송했던 나라들과의 연대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세계의 우리나라 선교사뿐 아니라 세계의 모든 선교사들과의 협력 연구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속적으로 선교 전략을 함께 연구해 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여러분이 글로벌 선교 컨설턴트들이 모여져서 각 나라마다 생기면 그 다음에 비전이 뭐냐라고 물으실 것 같아서 저희는 우리 선교 컨설턴트들과 선교 컨설턴트를 지속적으로 양성해내는 그런 대학원을 설립해 가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함께 선교 컨설턴트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이제는 우리 선교를 전략적 선교가 되기 위해서 전 세계의 모든 나라를 총망라하여 이제 소위 글로벌 선교 컨설턴트 학교를 세움으로 모든 나라가 이곳에 와서 이제 컨설턴트 입장에서 선교 훈련을 받는 거죠. 물론 뭐 교단별로 선교 훈련하는 거 있습니다. 네, 그것도 포함하여 여기서는 선교 컨설턴트 학교는 어떤 곳이냐면 이미 훈련되어져 있는 그 선교사들과 각 나라별로 입수되어져 있는 선교에 대한 여러 가지 세그멘테이션이 되어져 있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내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그것을 세울 수 있는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해주고 선교에 매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역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하나로 뭉칠 수 있는 한 곳에 이런 학교가 세워져서 지속적으로 양성해내는, 그래야 이 세계 복음화를 저는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이 일에 누가 해야 되느냐면 우리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이 이 일을 하셔야 되겠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여러 가지 어렵죠. 뭐 재정적으로, 사역적으로, 건강적으로, 환경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치 있는 선교 컨설턴트에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 실제적인 시니어 컨설턴트들이 나와 보다 효과적이고 또 실제적이고
그리고 전략적인 선교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초대하고 함께 훈련되어져서 선교 컨설턴트로서의 새로운 선교의 장을 이 코로나19 이후에 닥쳐오는 선교 위기 앞에 우리가 헤쳐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도전해 보시죠. 감사합니다.